이번 시간엔 3장의 부수적인 내용으로서 경계층의 정의와 특성, 그리고 난류 경계층을 살펴보고 몇 가지 유용한 해법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장의 비점성, 비압축성 유동에 대한 얘기에 조금 부수적으로 실린더 위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셨듯이 실제와 다른 점들이 이 표면에 발생하는 점성으로 인한 경계층의 영향 때문입니다. 이 경계층이 표면에 발생하고 그것이 박리됨으로써 큰 압력의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물체의 표면에서는 물체가 만약 멈춰 있다면 유체의 점성으로 인해서 물체의 표면과 같은 속도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물체의 표면에서는 물체의 속도와 똑같다. 물체가 멈춰 있다면 유체의 속도 또한 0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걸 점착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No slip condition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평행한 판이 이렇게 X축 위에 이렇게 놓여져 있다고 했을 때, 어떤 바람이 V의 속도로 이렇게 불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이 점성의 효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영역이 이렇게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유체와 물체 표면 사이의 마찰로 인해서 이 표면에 생성되는, 즉 물체의 영향을 받는 층, 그래서 우리가 바운더리 레이어, 경계층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층을 경계층이라고 부르고, 경계층의 두께라는 것은 유체 속도가 0인 물체 표면에서부터 자유류 속도의 99%까지 증가하는 영역, 즉 물체의 영향을 받는 영역을 우리가 경계층 두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경계층은 층류와 난류로 구분될 수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층류 유동은 상당히 유체가 균질합니다. 이 화살표 표시로 상징될 수 있는데요. 유체가 상당히 균질한데, 이것이 외부의 어떤 교란 요인으로 인해서 또는 유체 자체가 가지는 어떤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방향이 막 이렇게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섞이기 시작하는 이런 천이의 영역, 트랜지션 리전을 지나가게 되면 경계층의 특성이 완전히 바뀌어서 난류 유동으로 터뷸런트 바운더리 레이어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층류 경계층은 본질적으로 내부에서 유동의 교란과 혼합이 매우 적고, 그에 따라서 층을 지어 움직이는 얇은 층을 말합니다. 한편 난류 경계층은 유동 자체의 어떤 교란과 이 혼합 성분으로 인해서 상당한 크기의 어떤 혼합과 전달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류 유동, 우리가 물컵에 물을 가만히 두고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가루를 이렇게 넣었을 때 잘 섞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속도를 줘가지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저어주게 되면 이게 잘 섞이게 되죠. 이것이 이제 유동의 난류 특성을 이용해서 혼합을 증대시키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난류 경계층은 어떤 잘 섞이는 성향, 즉 유동이 균질하지 않고 서로 막 이렇게 교환을 하기 때문에 X방향 운동이 Y방향 운동이 되기도 하고, 또 Y가 또 X 운동이 되기도 하고, 3차원적으로는 Z방향으로의 어떤 흔들림, 교란 성분이 발생하는 이런 층을 말하게 됩니다. 이 난류 경계층은 가장 물체의 표면에 가장 근접한 층인데, 이 층은 층류층입니다. 그래서 레미나 비스코스 서블레이어라는 층이 있고, 그 다음에 오버랩 레이어, 그 사이에 버퍼 레이어, 그리고 완전한 난류의 층,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우리가 평균 값을 이용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경계층의 두께가 X방향으로 갈수록 이렇게 점점 두꺼워지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적분 해석을 통해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어떤 컨트롤 볼륨을 잡고 어떤 자유류의 어떤 속도가 들어왔는데 어떤 우리가 이 파란색으로 표현된 이 컨트롤 볼륨을 생각하면 나가는 영역에서는 이와 같이 경계층의 속도 분포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작은 곳이 있고 자유류에 가까운 이 영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질량 유량이 일정해야 되는 질량 보존 관계식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속도 변화에 따라서 경계층 두께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자유류 대비 즉 어느 정도로 경계층이 두꺼워졌는지 만약 자유류의 크기로 만약 유동이 나간다고 하면 똑같은 면적에서 자유류가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나가는 곳은 좀 이만큼 두꺼워졌습니다. 이만큼 두꺼워졌고 속도 분포는 이와 같이 경계층의 속도 분포를 이런 분포를 가지게 될 겁니다. 속도 분포를. 그러면 이걸 평균값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 높이만큼 이 높이를 캐피탈 H라고 하면 이 H만큼 똑같은 속도로 2층에서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 빈 영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두께를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thickness 이걸 배제 두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배제 두께의 크기는 자유류 속도 대비 현재 속도와 1의 차이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르게 써보면 배제 두께를 다르게 써보면 0부터 사실은 뭐 경계층 두께까지 해도 되겠지만 무한대까지 해도 다를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류 값이 될 거니까요. ρe u2 분의 ρe u2 마이너스 ρe u2 이 표시는 경계층 바깥의 밀도와 속도입니다. 분의 ρu 즉 차이죠. 자유류 속도로 자유류의 모멘텀 밀도와 속도를 곱한 양을 모멘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모멘텀의 차이만큼이 배제 두께의 길이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즉 속도, 밀도가 만약 일정하다면 속도의 차이만큼을 빼준 거를 다 적분한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제외시켜야 되는 즉 경계층으로 인해서 더 두꺼워진 그 두께의 정도를 말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 배제 두께는 층류 유동에서 전체 경계층 두께의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또 이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X방향 운동량 방정식을 적용하면 운동량 변화한 양만큼 항력의 발생을 알 수가 있겠죠. 즉, 이 유체가 만약 이 판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마찰이 발생했다고 하면 이 판은 플랫 플레이트는 뒤로 밀려날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밀려나지 않는 걸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밀어내는 힘만큼을 지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밀어내는 힘이 항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문제는 이 모멘텀의 차이만큼으로 항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온 모멘텀의 총량과 나가는 모멘텀의 총량을 가지고 이 항력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걸 이제 무차원화된 항력 나누기 동합과 흡사한 로유 제곱으로 나눈 요 양의 크기가 되고 그 값을 우리가 모멘텀 thickness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에서도 알다시피 모멘텀 thickness는 항력에 비례하는 양입니다. 즉 모멘텀 thickness를 이렇게 속도 분포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그 값이 크다는 것은 항력이 크게 발생한다는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 판 전체에 대해서 항력을 계산했고 그러면 단위 길이당 항력이 마찰 계수에 해당되니까 이 값은 이 모멘텀 thickness를 x로 미분한 양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이걸 자세하게 살펴본다기보다는 경계층의 속도 분포를 알면 그 속도 분포를 통해서
경계층의 기본적인 특성 값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적분 변수, 배제 두께와 모멘텀 두께의 비율, 이 비율은 항상 1보다 큰 값을 가지는데 이 H 값을 형상 함수라고 부릅니다. Shape Factor라고 부르고 이 값이 뭐냐에 따라서 이 경계층의 특성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속도 분포를 이렇게 측정해 가지고 이 적분 변수를 형상 쉐입 팩터를 계산을 해 봤을 때 측류 유동에서 박리가 발생하는 곳은 대략 한 3.5 정도 되고 난류 유동에서는 한 2.4 정도 된다. 즉 경계층의 쉐입 팩터 값이 뭐냐에 따라서 이 유동이 박리가 발생했는지 박리 전에 표면을 따라 반듯하게 움직이는 유동인지 측류 유동인지 난류 유동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해서 측류 유동과 난류 유동, 박리 유동의 속도 분포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것이 이 값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값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경계층의 속도 분포로부터 항력도 구할 수 있고 기타 그러면 경계층의 영향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를 우리가 거꾸로 찾아낼 수가 있게 되겠죠. 실제로 난류 경계층의 순간적인 모양은 거의 규칙이 없어 보입니다. 이 선에서 X축은 특정한 지점에서 속도의 크기고 Y축은 이제 표면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리입니다. 그랬을 때 이 까만 선 하나하나는 어느 순간에 난류 유동에서 우리가 어느 순간의 속도를 측정했을 때 값들입니다. 매 순간순간의 값은 거의 규칙이 없어 보이는데 이것을 굉장히 많은 순간들을 획득해서 평균값을 내보면 이 빨간 선처럼 어떤 규칙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 이제 시간 평균된 속도 분포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통상 속도 분포가 어떻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 시간 평균된 속도 분포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측류 유동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이 U 오버 캐피털 U는 경계층 바깥의 속도를 기준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이 값이 1이라는 것은 이제 경계층 밖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Y축은 Y 오버 델타. 즉 실제로는 측류와 난류의 경계층 두께가 서로 다른데 요 델타 경계층 두께를 1이라고 했을 때, 즉 이렇게 표준화된 값으로 1로 맞춘 요까지가 경계층 두께에 해당되겠죠. 이렇게 환산했을 때 속도 분포를 이렇게 보면 측류 유동은 까만색이고 난류 유동은 이렇게 빨간색입니다. 보다시피 속도 분포가 표면 근처에서 굉장히 난류 유동이 크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표면에서 굉장히 급격하게 속도 분포가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어 스트레스를 계산할 때 표면의 쉬어 스트레스는 대략 점선 계수 곱하기 라운드 U, 라운드 Y, 즉 Y 방향으로 표면에서 수직한 방향으로 속도의 9배가 클수록 쉬어 스트레스가 크다. 이걸 생각해 보면 난류 유동에서 표면에서의 마찰 항력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실제 이 경계층을 이제 CFD로 컴퓨터로 계산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특정한 난류 모델에서 만약에 유동이 시작되는 곳에서부터 완전 난류로 가정해서 문제를 풀면 왼쪽 그림과 같습니다. 근데 실제의 유동의 모양은 x가 0인 곳에서부터 한 0.25 정도까지는 측류 유동을 이루고 이 점에서 이제 천이점이라고 부르는 점에서부터 유동이 딱 어느 한 점으로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대표값으로서 천이가 발생하는 점 이후로는 경계층 두께가 급속하게 두꺼워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CFD로 이런 경계층 문제를 풀 때 완전 난류를 가정하게 되면 이 마찰 항력 같은 걸 계산할 때 약간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죠? 네, 이 경계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 이 압력 분포입니다. 자, 우리가 이 경계층을 생각할 때 그냥 직관적으로 내가 달리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나의 앞쪽의 압력이 높으면 나는 저항을 느낄 겁니다. 근데 나의 뒤쪽의 압력이 높으면 나를 밀어주는 힘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가속을 하는데 훨씬 용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압력 분포가 만약에 라운드 P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X방향으로 갈수록 이게 음수라는 얘기는 X방향으로 갈수록 압력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물체 표면 위에 있는 유체 입자 입장에서는 나를 밀어주는, 내 등을 밀어주는 현상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운동량이라고 부르면 밀도 곱하기 속도입니다. 그러면 이 속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내 앞쪽에 압력이 낮으면 속도가 점점 가속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모멘텀을 잃지 않을 겁니다. X방향으로. 그런데 만약에 리전 3처럼 앞쪽으로 갈수록 압력이 높아진다고 하면 어느 특정 지점을 생각해 볼 때 여기서 나의 운동량이 밀도 곱하기 속도였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저항을 받기 때문에 속도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속도가 점점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되면 속도가 매우 작은 값에 이르게 될 거고 표면에서 속도가 0이 되는 표면에서 속도가 0이 아니고 표면에서 조금 위에 있는 곳에 속도가 모멘텀을 잃어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점점 이제 저항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3m per second, 2m per second, 1m per second, 0, 마이너스 1처럼 속도가 거꾸로 흐르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즉 무슨 말이냐면 속도가 거꾸로 흐른다는 건 이 유동이 어느 지점에서부터 이렇게 박리가 되어서 유동이 거꾸로 이렇게 흘러 들어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X방향으로 압력이 9배, 이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양의 값을 가지는 이런 압력 9배를 adverse pressure gradient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역압력 9배라고 부릅니다. 반면 리전 1은 내 앞쪽이 압력이 더 낮기 때문에 내 등에서 유동을 점점 가속시켜 주는 것과 같고 즉 모멘텀을 점점 추가로 얻는 것과 같죠. 그래서 바람직하다고 해서 favorable pressure gradient라고 부릅니다. 순 압력 9배라고 우리말로 씁니다. 즉 유동이 이 경계층이 주변의 압력 분포가 순압력 9배냐 역압력 9배냐에 따라서 경계층의 특성이 많이 달라질 수 있고 이 경계층의 박리는 역압력 9배가 있는 곳에서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력 분포를 잘 안다면 즉 이 경계층 바깥에 압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걸 이제 우리가 이 3장에서 비점성, 비압축성, 패널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압력 분포를 우리가 쭉 구할 수가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유동이 표면을 따라서 잘 흘러갈 건지 또는 유동이 박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지 이런 걸 이렇게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계층 외부 압력 분포가 경계층 특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이 압력 분포는 우리가 포텐셜 이론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루진 않겠지만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수학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층류, 난류, 경계층의 몇 가지 정량 값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판이 이렇게 쭉 있을 때 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점에서부터 어느 특정한 위치까지 거리를 x라고 하고, 이때 우리가 이 x에 해당되는 지점에 속도 분포 같은 게 있겠죠, 그죠? 속도 분포가 있고 쉬어 스트레스가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레이놀즈 수를 정의할 때 U분의 로 V, 이때 V는 자유류의 값입니다. 그리고 길이에 해당되는 것을 물체의 길이로 두지 않고 x 위치의 x 값으로 x까지 거리를 길이로 표현한 것이 이 x를 기준으로 한 레이놀즈 수 REX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값의 함수로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 마찰 악력 계수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마찰 악력 계수는 쉬어 스트레스를 동합으로 나눈 양이죠. 이 값은 층류 유동일 때는 0.664 나누기 루트 REX, 즉 REX가 커질수록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는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왜냐하면 X 값이 점점 커지니까, 그죠? 그런 것 이렇게 루트 레이놀즈 수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근데 경계층이 난류라고 하면 REX의 0.5승, 0.2승, 그러니까 5승근이죠. 5승근 REX 이렇게 표현되고, 이거에 반비례해서 마찰 악력 계수가 결정되게 됩니다. 즉, 이 계수값은 물체의 시작점부터 앞으로 갈수록, 흘러갈수록 점점 이 계수값은 선형적으로 이렇게 낮아지게 되는데, 그걸 적분한 드랙 코에피션트, 항력 계수는 당연히 0부터 x까지, 0부터 내가 특정한 길이 l까지 마찰 항력 계수를 다 적분한 값에 되겠죠. 값에 해당되겠죠. 이걸 길이로 나눠준 게 항력 계수일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은 여기에서 층류 유동일 경우에는 루트 REX분의 0.664를 대입하면 루트가 나오고 적분이 되니까 2분의 1이 나오는 셈이 되고, 그래서 이 적분의 결과를 보면 1.328 나누기 루트 R이 L이 됩니다. 이건 이제 X 자리에 L이 들어간 거죠. 이 값은 뭐와 같냐면 2배의 CF, L 지점에서 X 자리에 L을 넣은 그때 마찰 계수값의 2배만큼이 항력 계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난류일 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식으로 이 적분을 수행하게 되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경계층 두께 또한 이런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여기에서 보면 루트 REX에서 X가 들어가 있으니까 경계층 두께는 루트 X분의 X고, 이건 통상 루트 X죠. 그죠? 그래서 층류 경계층에서 경계층 두께는 루트 X에 비례해서 변화한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난류도 마찬가지죠. 난류도 여기에 이 값에다가 X가 이렇게 곱해져 있고, 요거는 X의 0.2승분의 X가 해당되죠. 그래서 얘는 X의 0.8승 이런 모양으로 경계층 두께가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한 수학적 과정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기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류 경계층을 조금 더 살펴보면, 난류 경계층의 내부는 4가지 층으로 아까 구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표면에 가까운 영역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로그를 이렇게 취해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표면은 여기에 있을 거고요. 이 표면에서부터
어느 영역까지는 비스코스 서블레이어. 이 영역은 층류에 해당됩니다. 층류 경계층이 매우 작은 곳에서 발생한다는 것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U 플러스 Y 플러스 같은 무차원수를 사용을 합니다. U 플러스는 속도를 무차원화한 값이고, Y 플러스는 벽에서부터의 거리를 무차원화한 양이겠죠. 그래서 이 속도를 무차원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벽면의 마찰력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U 타우라는 양을 정의를 했습니다. 이걸 이제 friction velocity라고 마찰 속도라고 부르는데, 이건 차원 해석 같은 데서부터 도출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shear 스트레스를 밀도로 나눠서 루트 취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뭐 밀도가 일정하다면 뭐 shear 스트레스의 루트에 비례하는 값이겠죠. 즉 마찰 항력이 클수록 프릭션 벨로시티도 크게 나오겠죠. 그 값으로 무차원화를 했고, y 플러스라는 것은 벽면으로부터의 거리 y를 프릭션 벨로시티와 점성계수로 나눈 값으로 표현되는 양입니다. 이렇게 식을 y 플러스하고 u 플러스로 이렇게 나눴을 때, 여기에서 여기 비스코스 서블레이어 층류에 해당되는 영역은 대략 y 플러스가 약 5, 10, 요 점선이 이제 u 플러스가 y 플러스로 표현되는 선입니다. 이 선을 아주 잘 따라간다는 것이죠. 비스코스 서블레이어에서는. 그래서 y 플러스가 대략 한 10보다 낮은 곳을 우리가 점성 저층이라고 부르고, 이 층은 층류입니다. 층류에서는 이 관계가 u 플러스와 y 플러스가 같은 값을 가지는 관계를 가집니다. 그것보다 더 높은 곳에서는 이제 특징이 조금씩 바뀌어 가지고 이 파란색 점선을 따라서 직선으로 나타나는 저 선을 따라서 속도 분포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함수로 표현하면 u 플러스는 로그 y 플러스에 비례하는 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층을 로그에서 비례한다고 해서 로그 레이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통상 이 층은 y 플러스로 표현된 벽거리가 200 이하일 때 통상 성립하고, 이런 평균 속도에 관한 이런 관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벽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벽법. 굉장히 불균형하고 그냥 얼핏 보면 아무런 규칙도 없는 것 같은 난류 경계층에도 이와 같은 규칙들이 있고, 또 거의 대부분의 경계층에서 이 룰을 상당히 잘 따라 나간다는 것을 발견을 한 것이죠. 그래서 현대에 우리가 CFD로 유체 문제를 풀 때 난류 모델 같은 것도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이 벽법칙을 기준으로 이 U 플러스 Y 플러스 이 관계식을 잘 따라가도록 모델링이 되어 있는 식을 CFD에 적용해서 표면의 경계층을 모사하게 됩니다. 그때 사용되는 이 벽법칙에 관한 관계식이 존재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와 같이 한 4가지 정도의 어떤 세부적인 층이, 평균 속도에 관한 층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결과값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속도 경계층을 그냥 어떤 y에 관한 이차함수, 즉 y 오버 델타 그리고 y 오버 델타의 제곱이죠. 으로 표현되는 이 이차함수로 만약에 속도 분포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앞에서 다룬 배제 두께나 모멘텀 두께의 관계식에다가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대략 3분의 1 정도 배제 두께가 되고, 이 모멘텀 thickness는 경계층 두께의 15분의 2 정도의 값을 가진다. 그래서 쉐입 팩터를 계산해 보면 약 2.5를
가진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관계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가정해서 속도 분포의 shear 스트레스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 shear 스트레스를 이렇게 구해 가지고 찾아보면 여기에서 경계층 두께는 약 5.5 정도의 값을 가지고 스킨 프릭션은 0.73 정도의 값을 가집니다. 우리가 앞에서 테이블에 있던 값은 0.73이 아니고 0.66 정도의 어떤 값이죠. 그죠? 그러니까 복잡한 어떤 이론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대략 2차 함수의 어떤 분포를 가진다 라고 생각해서 이 관계식을 유도해도 대략 한 10% 정도의 오차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직접 이걸 여러분들이 구해보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실제로는 측류 경계층의 속도 분포가 2차 함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으로 2차 함수라고 생각해도 상당히 실제와 가까운 어떤 값들을 나타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관적으로 그냥 경계층의 속도 분포는 2차 함수랑 비슷한 모양이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상의 어떤 여러 경계층에 관한 이런 지식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익형에서 우리가 3장에서 물론 양력이 받은 각이 있는 경우가 아니지만 이걸 이제 패널 방법으로 소스 패널 방법으로 여기에서 이제 압력 분포를 우리가 다 찾을 수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소스를 배치시키고 그거에 관한 역행렬을 풀므로써 소스의 강도를 구하고 포텐셜을 구해서 속도를 구하고 속도로부터 압력을 프레셔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프레셔를 안다면 1호부터 통상적으로 압력 항력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소스 패널로 얻은 것들은 우리가 점성이 없다는 가정으로부터 얻은 값이기 때문에 실제로 항력의 주요 성분인 프릭션 드래그를 찾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운 이 경계층에 관한 어떤 기본적인 공식들, 예를 들어 측류면 거리에 따라서 0.664 나누기 루트 REX, 난류면 0.0592 REX의 5분의 1승. 이런 마찰 항력 계수 관계식을 이용해서 직접 이렇게 이 익형이 유선형이니까 요게 곡률이 있고 그래서 실제와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거를 요 표면을 따르는 요 길이가 만약 우리가 캐피탈 S라고 하면 평판을 길이 S인 평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부터 앞쪽에 측류가 생기고 난류가 생기는 이런 것들이 요 끝에 S 지점, 즉 X가 S인 값으로 이런 평판 문제로 환원해서 경계층 표면에서 생기는 이 물체 표면에서 생기는 이 경계층의 어떤 변화를 평판 문제로 환원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난류의 천이가 이건 문제마다 다 다르지만 약 0.25m 정도, 즉 익형에서 이게 1m라고 했을 때 0.25m 정도에서 난류 천이가 발생했다는 걸 우리가 안다고 생각을 하면 이 0부터 0.25까지는 측류 유동이 될 거고요. 0.25부터 1까지는 난류 유동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마찰로 인한 항력 계수겠죠. 그죠? 프릭션으로 인한 항력 계수고 그러면 이 프릭션으로 인한 항력 계수는 이와 같이 측류의 마찰 항력 계수랑 난류의 마찰 항력 계수를 0부터 0.25, 0.25부터 1까지 나눠서 이 적분함으로써 전체의 마찰 항력 계수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1호부터 마찰 항력은
마찰 항력 개수 곱하기 동압, 그리고 물체의 길이, 2차원이니까요. 길이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마찰 항력을 계산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압력 항력, 소스 패널을 이용해서 구한 압력 항력에다가 이 경계층의 이런 기초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구한 마찰 항력을 더하면 우리가 실제의 항력 계수, 실제 항력을 좀 더 현실적으로 찾아낼 수 있게 되겠죠. 이런 방법으로 계산한 항력하고 복잡한 CFD를 통해서 얻은 항력하고 실용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경계층이 박리된다든지 아니면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서 평판으로 환원하기 어려운 그런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우리가 항공역학에서 다루는 날개는 이렇게 얇고 유선형으로 쭉 늘어져 있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이론적인 방법으로 얻은 항력 계수도 실제와 굉장히 잘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부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시간에 이 경계층에 대한 상세하지는 않았지만 결과 위주로 경계층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차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